안녕하세요. 나름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또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고 제게 제가 넘어간다는 말도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평생의 반려자라고 믿은 남편이 제 뒤통수를 호되게 치다가 코가 깨져버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어쩌면 남편이 이 사연을 듣고 있다가 내심 찔려 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럴지도 모를 남편에게 한마디를 남기자면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은 피눈물이 난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혹시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다가 발등을 찍히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 처음 취업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축하와 함께 시기 어린 부러움을 샀어요.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으니 앞으로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란 말을 흔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죠. 기업에서 그 많은 대우를 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일 산더미처럼 쌓이는 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상사들 눈치 보랴 거래처 눈치 보랴 진이 쭉쭉 빠지는 날도 많죠. 더구나 저희 직무 특성상 한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밤을 새우는 건 예사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라서 남들보다 많은 연봉과 복리후생이 괜찮긴 하죠. 하지만 제 인생 전부를 회사에 갈아 넣은 것 같은 기분은 몹시 참기 힘들었어요. 전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못 돼서 회사에 염증을 내고 있었네요. 그걸 극복해보려고 회사 선배와 많은 얘기도 나눠보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임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자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고 꾸역꾸역 다니자니 제 몸과 정신이 피폐해지는 걸 감내해야만 했어요. 누구는 배부른 고민이라며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저에겐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위안거리라면 퇴근을 하고 다니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할 때였어요. 진하게 땀을 흘리고 나면 우울했던 기분도 상쾌해졌으니까요. 헬스클럽에서 제게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하루에 쌓아뒀던 감정들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코치님, 오늘은 저희 대리님이 저한테 자기 업무까지 막 밀어주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네, 저도 그런 기분 잘 알죠. 저도 옛날에 햇병아리 코치 시절엔 선배들 빨래까지 해는걸요. 아, 어머, 빨래까지 시켰어요? 정말 열받는다. 그런데도 참고 했어요? 그땐 운동도 배워야 하고 경력도 쌓아야 하니까 군소리 없이 했죠. 그런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 없어요. 만약 후배들한테 그런 거 시켰다간 바로 고소당할걸요. 하긴 후배들 괴롭히는 게 다 대물림 되는 거긴 하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코치님은 참 대단해요. 그 모진 세월 다 견디고 이렇게 훌륭한 코치님이 되셨잖아요. 회원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고돼도 시간은 기어코 흐르더라고요. 회원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상사 자리에 회원님이 앉아 계신 날이 올 거예요. 이 약물고 꼭 참으란 말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기회를 남 때문에 함부로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해요. 코치님은 운동 코치가 아니라 꼭 인생 코치 같네요. 아하, 그래요? 제가 너무 주제넘은 짓을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코치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힘을 얻고 다니는데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코치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다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고생을 다 했다더군요. 그래서인지 제가 하는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에게 속 얘기를 자주 하게 됐고 그러는 사이 우리 두 사람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흔한 말로 눈이 맞아버리고 말았어요. 저보다 5살 위인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그 남자는 코치에서 남자친구로 신분이 급상승됐죠.
사실 주변에선 코치 직업을 가진 남자는 만나는 거 아니라며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다른 여자를 만날 기회도 많고 가만히 있는 코치에게 추파를 던지는 여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은 저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오래 봐온 끝에 내린 결론은 남자친구로서 믿음직하다였어요. 성격이 가볍지 않고 진중한 면도 그랬고 늘 저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줬던 그였기에 더욱 믿음이 갔던 것 같네요. 건우 씨, 혹시 헬스클럽 운영하면서 회원들한테 눈 깨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참,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니? 나 회원들 운동 가르치고 업장 관리하는데도 정신이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친을 두고 한눈을 팔겠어? 예쁜 건 아니까 다행이네. 암튼 나 몰래 바람 같은 거 피면 절대 가만 안 둔다. 확 잘라버릴 거야. 알지? 뭐? 아유, 우리 혜선이 무서워서 어디 헬스클럽 운영하겠어? 아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러니까 바람 안 피우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갔고 전 그 남자 덕분에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죽겠던 일들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별로 힘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 덕분에 세상이 달라져 버린 셈이었죠. 사랑을 시작한 순간부터 가시밭길도 꽃길처럼 느껴진 겁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사랑하는 연인이자 제게 많은 걸 가르쳐준 인생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업수완도 좋아서 헬스클럽 운영도 탁월했어요. 저랑 만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의 헬스클럽은 승승장구했고 2호점, 3호점을 연이어 오픈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죠.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에다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남자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우린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보니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떠오르네요. 당시 시어머님은 버선발로 잘 맞아주셨어요. 아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쁠까. 우리 건우가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하길래 어떤 아가씨인지 진짜 궁금했는데 우리 건우가 반할만 하네. 아 감사합니다. 어차피 내 며느리 될 사람인데 말 편하게 할게요. 내가 혜선이 네가 온다 그래서 갈비찜도 하고 해물탕도 끓였는데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 정말요? 저 전부 다 좋아해요 어머니. 아유 그래? 어쩜 입맛도 이렇게 수더분하고 좋을까? 이것만 봐도 내 며느리로 100점이네 100점.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격하게 환영해 주었고 저도 이런 시어머니라면 고부간의 갈등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남편과 이런 시댁을 만난 저는 복이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화려하게 식을 올렸고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우리 결혼 생활에 위태로운 경고음이 들려오더라고요. 혜선아, 나다. 네 어머니,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내가 갑자기 뭐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말이지.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궁금한 거요? 네, 말씀하세요. 니들이 결혼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잖니.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입 다물고 기다려봐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말이야. 혹시 니들 아직 애 가질 생각이 없니? 조절 중인 거지? 네? 아, 네 어머니. 저희 아직 애 가질 생각이 없어요. 건우 씨도 사업하느라 너무 바쁘고 저도 이번에 승진해서 할 일이 많아요. 어머님이 손주 기다리시는 거 알지만 아이는 조금 더 나중에 가지려고요. 아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요즘 젊은 애들이 자꾸 자녀 계획을 미룬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혜선아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라. 내가 이 나이에 낚시 뭐가 있겠니.
어이없은 손주 키우는 재미로 말년 보내야 하지 않겠어? 일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 시애미 맘 이해하지? 네, 당연히 이해하죠. 알겠어요, 어머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리진 않을게요. 손주를 기다리는 시어머니의 눈치가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애를 가질 생각은 있었습니다. 다만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여보, 어머니가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슬슬 이세 준비를 생각해 볼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세월이 마냥 우릴 기다려주는 건 아니니까. 때가 됐으니 애를 갖는 게 맞긴 하지. 그럼 우리도 이제 어른들 그만 기다리게 할까? 저와 남편은 잠시 미뤄두었던 이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죠. 사실 저는 남편이나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손주를 기다리는 양가 어른들의 마음도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바로 임신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남편과 저는 산전검사도 하고 날짜도 맞춰서 애를 갖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몇 달이면 찾아오겠지. 이제나 저제나 애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남편은 점점 조급해졌고 애를 갖기 위한 노력은 더 깊어져만 갔네요. 하지만 노력의 성과는 도통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게 처음엔 천천히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애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임신에 대한 열망이 높아만 지는 겁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애한테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유모차에 탄 아이만 보면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은 인내했습니다. 요새는 난임시술도 크게 발전했으니 언젠가는 우리 부부에게도 축복이 찾아올 거라 믿었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네요. 하지만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했던가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 부부에겐 실망감만 쌓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남편과 제 사이도 어색해지고 소원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서로 예민해진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함부로 뱉게 되고 그게 또 칼날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파기도 했습니다. 평소 잘 싸우지 않던 우리 부부는 툭하면 고성이 오가고 언쟁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당신은 툭하면 야근이야? 당신 회사는 당신 없으면 안 돌아간대. 맨날 그렇게 일만 하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냐.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임신 못하는 게 무조건 내 잘못이란 거야? 툭하면 직원들이랑 회식한답시고 술 마시고 다닌 당신은 괜찮고 그거랑 임신 못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남자는 70일 먹어도 애를 가질 수 있단 말도 못 들어봤냐?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여자 잘못이다. 이제 보니까 당신 아주 꽉 막힌 사람이었구나. 이건 정말 몰랐네. 그래, 나도 당신이 이렇게 애 갖기 힘든 여잔 줄 몰랐어. 뭐라고? 애 갖기 힘든 여자? 자꾸만 이상하게 할 거야.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남편은 절 폐물 취급하더군요. 어느덧 사랑스럽게 절 바라봐주던 남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혜선이 너, 내가 어제 건우랑 통화를 좀 했는데 너희 부부싸움 했다면서. 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해요. 네, 어젯밤에 좀 다퉜어요. 넌 건우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뻔히 다 알면서 고생하는 네 남편을 그렇게 잡고 싶니? 아니, 애를 못 낳으면 남편이라도 공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건 뭐 애도 못 낳고 남편도 잡는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니? 네?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건우 씨 잡은 적 없어요.
그리고 애가 생기지 않는 게 왜 제 잘못이에요? 그럼 여자인 네 잘못이지. 남자인 건우 잘못이겠어? 예,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말은 바로 하자. 네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으면 애도 못 가는 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도 모자랄 판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편 잡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시미한테 말대꾸라느냐고. 내 말이 틀려? 어머니.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는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내가 생기지 않는다는 아쉬운 마음에 무심코 나온 행동일 거라고 이해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건 역시 제 착각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절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렸고 시어머니 역시 제게 여전히 차갑게만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절 못살게 굴거나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도 했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저는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젠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네요. 제 머릿속엔 이혼이라는 단어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제 시어머니가 주말에 내려오라고 하시더라. 김치 담그신다고 꼭 오래. 그럼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번 달에 벌써 3번째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며느리가 시부모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엄마가 땅끝마을 사시는 것도 아닌데 차로 2시간이면 넉넉하게 가는 거리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그래, 넌 네 엄마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겠지. 그런데 당신 우리 엄마한테는 언제 갔는지 기억이나 해? 정말 이런 일을 좀 말자. 내가 애 갖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임신 안 된다고 사람을 이렇게 잡는 게 말이 돼? 됐고, 나 이제 이 결혼 그만하고 싶으니까 이혼해. 이혼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뭐, 이혼? 참나,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그리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꿈깨. 이혼 안 하면 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부부 사이는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혼 얘기가 오고 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또한 이 모든 게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남편은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버텼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헬스클럽은 지점수가 몇 개나 더 늘어날 만큼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이혼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재산을 떼줘야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제 짐작이 옳다는 건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건우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래도 우리 건우가 너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이혼이라니. 하오냐, 네 소원대로 이혼해라. 하지만 재산 분할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고 나갈 거면 빈손으로 나가란 말이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저도 엄연히 재산을 분할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애도 낳지 못하는 니까짓 게 자격이 어딨어. 내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날름 챙기려고?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지. 저랑 죽어도 이혼하지 못하겠다는 남편은 끝까지 이혼 도장 찍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돈 뜯어먹으려고 결혼한 년이라며 생 난리를 치셨죠.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아본 결과 소송까지 가더라도 힘든 싸움이 될 거란 의견을 들었어요.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 소송을 걸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죠. 차라리 별거를 하더라도 혼인관계는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그 말에 자신감이 확 떨어진 저는 이혼 소송을 하지도 못한 채 속만 끓였어요.
애를 못 가진다고 목리만 부리는 시댁과 남편과 인연을 이어가는 건 정말 싫었지만 그렇다고 제 권리를 찾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떠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이 딱 제 짝이었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부부관계를 유지한 채 세월만 흘려보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모진 풍파가 사람 마음을 무디게 만든다고 했던가요? 남편의 차갑고 애정없는 눈길도, 애를 갖지 못해 찬밥 신세로 전락한 제 모습도 그럭저럭 적응이 되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참고 인내한 세월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는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몸이 건조한 사이로 퇴색돼 버렸고 그저 형식적인 부부 사이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청춘이 아까워서 몇 번이나 이혼을 결심했다가도 또 작은 희망에 발목이 잡혀 몇 번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남편이 절 증오하거나 혐오한다면 저 결정하기 쉬웠을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 살얼음 같은 쉬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제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초년생 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곳이었는데 이젠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남편과의 불화로 집에선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래도 회사에 가면 막혔던 숨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직장 동료들과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퇴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면 다른 설명은 필요 없겠죠? 회사는 갑갑한 제 일상의 유일한 탈출구와 같았네요. 특히 회사에는 저랑 입사 동기였던 남자 동료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는 서로의 고민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만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이제 곧 애 아빠 될 사람이 그렇게 죽상으로 다니면 어떡해? 내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그래, 꼭 어디서 사기당한 사람 얼굴이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실은 나 사기당했어. 그것도 아주 호되게 당한 것 같아. 뭐? 사기? 정말? 아니 어쩌다가 누구한테 무슨 사기 당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와이프한테 사기 당한 것 같다고. 내가 요새 정말 미치겠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뭐? 와이프한테 살해당했다고? 동료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는데요. 글쎄 와이프가 편지 한 통 딸랑 남겨놓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거였죠. 편지 내용은 신경의 변화로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렇게 떠나는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네요. 아내의 느닷없는 가출에 충격을 받은 동료는 이리저리 수소문 해봤지만 아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아내에게선 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불화 때문에 생긴 가출이라서 도울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더라는 거였죠. 그 친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던 아내가 그런 식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동료는 임신 초기였던 아내가 임신 우울증 같은 게 생겨서 갑자기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추측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것 같다며 거의 10달이 다 돼가도록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죠. 저는 동료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료가 결혼할 때도 집들이를 할 때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내 되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어떨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가출해버리는 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결혼 생활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았네요.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진심 어린 위로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거란 말만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나쁜 일이 찾아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꼭 들어맞는 중대한 사건이 제게도 생겼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하길래 회사 근처 내과를 찾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니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가 확인해봤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신 테스트기에는 한 줄이 아닌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믿기지 않았던 저는 다시 또 시도해봤는데 확실히 임신이라고 보여졌어요.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저는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결과 임신이라는 확실한 소견을 받을 수 있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눈에선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할 땐 생기지 않았던 애가 결혼 7년 만에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임신이 확실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남편도 아니고 친정부모님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저도 그 이유는 몰랐지만 그동안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던 시어머니가 참 많이 그리웠었나 봅니다. 이젠 당신께서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생겼으니 이제 저에 대한 미움을 거두고 절 다시 예뻐해 주시리라 생각했네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곧장 시댁으로 향했네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시어머니 표정을 상상하며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죠. 그런데 시댁엔 두런두런 대화소리와 함께 고기를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식탁에는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웬 여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갑작스런 출연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니, 네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여긴 웬일이냐? 아, 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할 말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미리 연락을 하고 오든가 해야지. 아,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오늘은 손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와라, 나중에. 시어머니가 다급히 제 등을 떠밀었지만 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그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여자도 그랬죠. 그리고 그 여자의 배가 만삭이라는 것도 보였어요. 순간 제 온몸에는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지금 이 어색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단박에 이해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누구예요? 누구길래 이렇게 오순도순 고기를 구워먹고 있는 거냐고요? 아유, 얘가 정말.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게 뭐가 있겠니? 쟤는 나한테 귀한 손주나 아줄 진짜 내 며느리다. 너처럼 애 하나 낳지 못하는 가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내 며느리. 뭐라고요? 며느리요? 이게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일까요? 만삭이 된 낯선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가 정신이 나갔나 싶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빽 질렀죠.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네요. 보면 몰라? 말 그대로야. 당신이 애를 낳지 못하니까 나도 애 낳아줄 여자 찾은 거라고. 아 그래, 당신 지금 황당하겠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나 7년 기다렸다. 7년이나 기다렸으면 정말 오래 기다려준 거 아니야. 어차피 조만간 당신이 소원하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겠네. 그래 맞아. 나 이 여자랑 결혼해서 살 거야. 당신 말고 애 숭풍숭풍 잘 낳아주는 이 여자랑 다시 새 출발할 거라고. 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러고도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을 땐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더니 뒤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그것도 모자라 애까지 가진 겁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남편의 내연녀가 만삭이 되는 동안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시 남편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졌으니까요. 모든 상황이 파괴되고 나니까 속에선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욕이 전부 다 튀어나오려던 찰나,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던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전 또 한 번 충격에 빠져버렸죠. 분명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도 경황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흔한 인상은 아니었기에 똑똑히 기억했어요. 그 여자는 직장 동료의 가출한 아내가 틀림없었어요. 사람이 하도 놀라니 목구멍에서 옥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 직장 동료의 아내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뱃속의 손주가 누구의 애인지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절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전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갑자기 분노가 가라앉고는 깔깔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는 그들은 상상도 못할 대반전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얘가 실성을 했나? 왜 갑자기 웃고 난리야? 그러니까 어머니, 저 대신 저 여자를 며느리로 교체하시겠단 말씀이죠? 그래, 네가 알아들었으면 됐다. 우리도 핏줄은 이어야 하지 않겠어? 너도 어차피 권우랑 이혼하고 싶어 했잖니? 네가 이쯤에서 조용히 퇴장해주면 우리도 위자료는 넉넉하게 챙겨주마. 네, 넉넉히가 아니라 넘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 소송 걸 거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애는 어머니 손주 절대 못 돼요. 뭐? 참네. 이상한 소린 그만하고 이제 나가주겠니? 우리가 식사를 하던 중이어서. 자세한 얘긴 따로 만나서 하자꾸나. 그래도 예정 생각해서 하는 소리니까 제 말 명심하세요. 호냐,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까지 코웃음을 치며 절 내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남편이 저모르게 외도를 한 것도 기야말 일인데 그 상대가 가출한 동료의 아내라뇨.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짐작컨대 상간녀와 남편은 우연히 남편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눈이 맞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장이 났단 거겠죠. 저는 남편의 합의 이혼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남편의 상간녀가 제 동료의 아내라는 사실은 함구했어요.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난 후 그제야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네요. 이제 나랑 이혼하니까 속 시원해? 어차피 이렇게 될 걸 그냥 처음부터 갈라서 올 걸 그랬나 봐. 7년 결혼 생활 참 지긋지긋했다. 지긋지긋했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당신 그거 알아? 당신이 데리고 산단 그 여자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 동료 와이프였어. 얘가 또 떠나는 마당에 무슨 초를 치려고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미 나랑 혼인신고도 했어. 초혼인 거 다 확인했다고. 그럴 거야.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혼인신고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론 초혼으로 나왔겠지. 못 믿겠으면 이것 좀 봐. 저는 그 사람에게 동료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당시 다른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가서 축하를 해주었기 때문에 신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여러 장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내연녀 사진을 본 남편은 깜짝 놀란 듯 입을 다물질 못하더군요. 이게 뭐야? 정말 결혼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야? 말도 안 돼. 나한텐 분명 미혼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 내 동료랑 결혼하고 임신까지 했는데도 결혼 생활 실증난다면서 그냥 도망쳐버린 여자야. 그리고 나서 너랑 만났나 보네. 이를 어쩌니? 네가 그렇게 바라던 아기 낳으면 꼭 유전자 검사해보라고 추천할게. 부디 최악의 상황은 아니길 바래.
저는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돌아왔네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과 시모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혜선이 오랜만에 본다. 반갑다 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우리 며느리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찾아왔지. 이해 혜선아,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내가 참 미안했다. 사부인이랑 통화하다가 알게 됐는데 너 임신했다면서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진작 말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만삭 며느리를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만뒀죠 뭐. 아유 말도 마라. 그 앙큼한 것이 어디서 다른 핏줄을 데리고 와선 우리 집안에 발을 담그려고 했잖니. 내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진다. 유전자 검사 안 해봤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혜선아, 이 시애미 얼굴 한번 봐서 건우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건우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걔를 위할 생각으로 그런 거야. 너도 우리 집안 손이 귀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어머님 얼굴 보니까 더 용서하기 싫으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이 절대 어머님 손자 될 수가 없다고요. 암튼 전 그럴 생각 추호도 없고요. 다신 어머님이랑 그 자식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절 찾아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신의 핏줄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자꾸 연락을 해왔고 자꾸 이러면 고소하겠다는 제 엄포에 겨우 꼬리를 말았습니다. 제 남편의 상간녀이자 제 동료의 아내인 그 여자는 동료에게 이혼소송 및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동료 모르게 자산을 빼돌렸고 그대로 잠적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난 후 제 남편과 두 집 살림을 차렸던 거였고요. 결국 그 여자는 죗값을 받게 됐고 그것으로 동료는 쓰린 가슴을 달래야만 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애가 아빠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였죠. 제 뒤통수를 친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한 후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그렇게 잘나가던 헬스클럽이 코로나와 맞물려 모조리 정리를 해야 했고 거기에다 회원권 사기에 휘말려 소송사까지 겹쳤다죠.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 그렇게 몰아세우며 눈물을 쏟게 만들더니 결국 자기 자신은 피눈물을 쏟게 된 셈입니다. 전 그 후 우리 딸을 순산하고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으로 우리 두 사람 풍족하게 잘 살고 있네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절 배신하면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은 셈이에요. 만약 남편이 조금만 더 넓은 마음을 가졌다면 저희 부부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